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등록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 요건 크게 5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 구성 요건, 두 번째는 인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적극적 요건이다. 즉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을 받으려면은 이제 자타 상품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상표법 제 33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표법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모든 조항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상표법 제 33조와 제 34조입니다. 실무에 있어서도 가장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사례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 1차나 2차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문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33조를 적극적 요건 또는 자타상 식별력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33조 상표 등록의 요건 해가지고 1항에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표법상 상표 등록을 받으려고 하면은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표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에 반하는 표정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위해 상표의 정의를 위반했을 정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등록을 거절하도록 거절을 위해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33조 1항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33조 보면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라면은 33조 1항에서 말하는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서 상표법 33조 1항을 가지고 위반이다 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상표의 정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상표 등록의 거절유예 삼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입법 체계를 할 때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 어떤 상표를 등록을 해주느냐, 뭐 신고를 수리해주느냐, 인가를 해주느냐, 허가를 해주느냐, 특허를 해주느냐 이런 거 했을 때 입법 체계 시스템을 입법 기술상 포지티브 시스템 긍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은 등록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입법 체계가 있고 다음과 같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 네거티브 시스템, 전자를 포지티브 시스템, 후자를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상표 등록 요건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면은 요러한 여기 규정 1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3조의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는데 그런 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공익상 또는 사익상 어떤 타인과의 권리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공익상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33조 34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 부등록 사유라 그래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33조 1항에 해당하면은 일단 상표는 요 1호부터 7호까지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 등록을 상표법 상표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래서 적극적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호부터 7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는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느냐 이것은 제 7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상표 이외에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즉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상표가 가장 대표적인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호부터 6호 이외에도 기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규정 둔 것이 7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자타 상품 식별력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상표들은 본래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관 구성설, 자타 상품 식별력설, 독점 적응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관 구성설이라는 것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표의 외관이 즉 상표의 구성이 명료한 것, 소유자들이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명료한 것, 그것이 여야 이 상표, 자타 상품 식별력이고 그래야 상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외관 구성설이고요. 자타 상품 식별력설은 자타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법상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 등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협의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독점 적응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점 적응설 뭐냐면은 어떤 상표법상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은 상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독점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에 대해서 독점권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표장이 상표 등록을 허용할, 즉 독점권을 줘도 문제가 없을 만큼 이렇게 공익상의 견지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 하는 경우 독점을 주기에 적합한 그러한 성질을 가진 그런 상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독점 적응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는 절충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표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거나 설사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의 견지에서 보아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할 수 있고, 이것은 자타 상품 식별력을 해석함에 있어서 광의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학상으로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상표법은 식별력 없는 표장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쟁업자 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아까 설명드린 것 중복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지 각 이제 1호부터 6호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첫째가 식별력이 어떤 상표가 표장이 식별력이 있느냐 아니냐 할 때는 각 구성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게 아니라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슈퍼라는 상표 이러면은 슈퍼는 나중에 얘기나 품질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시켜 줄 수가 없는 표장입니다. 근데 슈퍼 라이프 이렇게 했다.
슈퍼라이프, 골프웨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라이프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식별력이 있는 건데 슈퍼라이프 다 합쳐봤을 때는 슈퍼라고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해가지고 등록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식별력 없는 상표가 있어요. 식별력 없는 상표. 예를 들면은 껌. 그러면 껌은 지정상품이 껌이야. 그러면 그건 보통 명칭이죠. 껌. 근데 껌을 어느 특정인에 독점시키면 갑이라는 사람이 껌을 상표 등록을 해줘 버리면 상품 껌인데 그러면은 다른 제과 회사들은 껌 만들어서 이 껌을 뭐라 그래야 돼? 껌이랑 못하고 다른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게 껌은 보통 명칭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 시켜주는데 즉 얘기하면 독점을 안 준다는 얘기인데 롯데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롯데라는 말이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롯데 회사에서 롯데껌이라는 표장을 해가지고 지정상품 껌 이렇게 출원하면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표장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게 아니고 결합을 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표가 6조 1항 각호에 그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 기준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입니다. 등록 여부 결정시. 지금 우리가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 그래요. 출원. 영어로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출원을 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 출원한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심사를 하는데 출원해서 현재 심사까지 약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려요. 예. 그러면 이제 심사해가지고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한 8개월에서 10개월 뒤에 가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언제 기준 따지면 출원 시간이고 등록 여부 결정지인 8개월에서 10개월 뒤 그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표장이 이 상품과 관련해 봤을 때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원을 했어. 근데 심사를 거쳤어. 그런데 이거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야. 거절이 됐어. 그러면 이제 거절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사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들이 하고 심판은 이제 특허 심판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거절 불복 심판을 해요. 그럼 심판 청구하면은 그것도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신결이 날 때까지 걸리는데 법원에서는 판결이라고 하지만 심판에서 하는 것은 심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심결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원시가 있고 등록 여부 결정시가 있고 심판까지 했다 그러면 심결시가 있죠. 그럼 심결시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상표가 상표법 이 33조 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 상표가 등록이 됐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식별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33조 1항 제 몇 호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그 등록이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계속 법원에까지 이제 간다고 쳐봅시다. 이제 그 심판원, 특허 심판에서 또 심결이 있고 또 불복하면은 2심이 사실상이 2심이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1심인데 특허법원,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간다. 그 다음에 또 대법원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변리사가 하는 역할인데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소송의 비용 들은지 처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쳐봐요. 이거 식별력 없다라 다퉜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근데 나중에 답변을 내는데 다른 거는 막 다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친다든가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다투지 않는다. 어떤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쳐면은 이제 그것은 식별 인정한 거 아니냐.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답변이 있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판단기관인 법원에서 법관이 그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332랑 각호에 즉 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등록 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그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종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상표인데 똑같은 사람이 출원을 하는데 가방류에도 출원하고 의류에도 출원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상품 및 서비스 분류가 총 45개류로 나눠져 있어요. 제1류부터 제2류 쭉 이렇게 해가지고 제45류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방류는 제18류예요. 의류는 제25류야. 근데 똑같은 상표를 제18류에도 출원을 했는데 거기서는 식별력이 인정이 됐어. 그래서 등록이 됐어. 근데 제25류에서는 식별력이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거절이 됐어. 이 담당 심사관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투죠. 왜 18류에는 등록이 됐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이 됐는데 왜 25류에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그러느냐? 예, 근데 이제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수선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 상품을 달래 가지고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8류 그렇게 등록됐다 하더라도 25류에 출원한 출원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상품마다 이게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상품이 애플 주스야. 근데 여러분 출하는 상표가 애플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원재료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3조 각호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3호에 해당하는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식별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똑같은 상표인데 지정상품은 스마트폰이야. 제9류에. 이거는 식별력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스마트폰하고 사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식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상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애플이 처음에는 컴퓨터로 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로. 퍼스널 컴퓨터에도 등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좋은 컴퓨터 발전된 모델을 딱 내면서 매킨토시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매킨토시가 미국에서 사과 종류의 한 이름이에요. 자기네 회사가 사과잖아, 애플. 그 이미지를 소유자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킨토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매킨토시 하면 사과를 연상하거든. 근데 발음도 또 매킨토시 하면 약간 첨단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스티브가 똑똑한 거지. 브랜드 확장 전략을 잘 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에도 또 등록을 받을 상표, 식별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상표라는 것은 지정 상품마다 판단해야 되고, 이제 뭐 9류에 등록했다 그래서 뭐 30류에 꼭 등록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게 판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그 기업체 상표 관리하는 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다 해서 이제 어떤 상표가 이렇게 등록이 됐어. 등록이 됐는데, 잘 사용을 안 해. 옛날에는 잘 사용했어. 근데 올드 브랜드야, 예를 들면은. 그래갖고, 이게 해서 갱신을 안 해버려. 요즘엔 다른 브랜드 쓰니까. 갱신을 안 해봤는데, 또 생각해보게, 이거 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걸 출원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식별력 없다 그래서 거절이 돼.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옛날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존속기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어 왔는데, 또는 20년 동안 있어 왔는데 갱신해가지고 계속, 근데 옛날에는 인정해줬다가 왜 지금은 식별력 없다 인정 안 해주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랬어요?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 시한이에요. 10년 전의 기준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새우깡 10년 전에 등록할 때는 식별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쓸 때 새우깡만 계속 만들어냈으면 그 조상 편다가 보다 하고 열심히 보호를 해줬을 텐데 자기 혼자 그 다음에 고구마깡 만들고 감자깡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 스낵 위에는 깡깡깡깡 해가지고 깡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고 새우는 원재료 표시고 식별력 없어졌네. 이래가지고 새우깡 짝 쳐놓으면은 이 식별력 없으면 거절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그 새우깡 자체는 유명하니까 보호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갱신을 포기를 하고 새로 똑같은 상표를 출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싶다면은 이것을 미리 갱신을 포기하기 전에 미리 그거와 비슷한 상표를 새로 출원을 해요. 왜냐하면 상표 등록만 돼 있지 10년 20년 계속 끌고만 왔는데 누군가가 이거 사용 안 한다고 불살추 심판도 안 들어와. 그래갖고 살아왔어. 그냥 존속해 왔어. 근데 이거 뭐 쓰지도 않는데 뭐 아니면 계속 갖고 있으면 취소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를 포기를 하고 갱신을 포기를 하고 새로 출원한다 이럴 때는 미리 출원을 해서 그것이 등록이 되고 나면 옛날에 과거 등록된 것은 갱신을 안 하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피는 것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고 갱신 포기하고 새로 출원했다가는 이런 것처럼 등록을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례입니다. 옛날에 갱신 등록 출원돼 있어서 그래서 갱신돼 있다가 그것을 대신해서 새로 출원한 거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상표는 옛날에도 식별력이 있어 등록됐으니까 지금도 식별이 있는 것으로 자동으로 등록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표를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는데 식별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심사관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왜 무슨 중국도 식별력 있다고 인정해주고 일본도 인정해주고 미국도 인정해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식별력 있는 걸 인정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유독 이게 식별력 없다 그러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상표가 어떤 관념으로 이해되고 또 상표가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나라의 이제 언어 습관이라든가 또 거래사의 실정이라든가 문화 풍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표라도 어디서는 식별력이 없고 어디서는 있고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돼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외국의 등록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그런 등록된 사례가 있으면은 열심히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심사관한테 제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심사관이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냈다 그래서 반드시 식별력이 인정이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 이제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 뿐이지. 그럼 이제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가 정해지고 있는 7가지 1호부터 7호까지인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호는 상품의 보통 명칭인 상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은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뭐냐? 그건 절충설이에요. 아까 공통점이죠. 이런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거야. inherently.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그런 상표이고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시켜 사용토록 하는 것이 공익성이 견지에서와 부당한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껌 얘기하지 않습니까? 껌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껌을 등록을 해줘봐요. 등록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상표 못 쓴다는 거예요. 그 표장을 껌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제과업종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명칭은 등록을 안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요건이라는 것은 상품의 보통 명칭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표가 보통 명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동차의 지프, 예? 지프 자동차. 그러면은 이거 보통 명칭이야? 아니면 미국의 무슨 자동차 회사의 상표야? 예? 또 스카치 테이프 할 때 스카치. 이거 3M 회사의 상표야? 아니면 그런 건 다 스카치 테이프가 보통 명칭이야? 또 바이엘의 아스피린. 이거는 뭐 이거 보통 명칭이야? 아니면 그냥 바이엘 회사의 상표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상표가 보통 명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 수지침 이거 뭐야? 이거 보통 명칭이 아니야? 상표야?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데 약칭이나 속칭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약칭이나 속칭도 예를 들어서 일본식 말인데 빠게스, 물 담는 빠게스 있잖아. 이거 보통 명칭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속칭이에요. 속칭.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본 말이지만 빤스 이것도 뭐야? 팬티에 대해서는 속칭이죠. 이런 것도 다 보통 명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보통 명칭이려고 하면은 이 표장을 보고 그래 이거는 이 지정상품이 이거와 관련해져 봤을 때 보통 명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 가지고 부조가 되는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사에서 보통 명칭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야 보통 명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이에 그렇게 보통 명칭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식 플러스 사용 이것이 보통 명칭에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똑같은 주목되어 있는데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보통 명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명칭 사례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판례들이 있는데 뭐 위장약인데 정로환, 또 건과자인데 상표는 콘칩 이러면은 이런 것은 다 보통 명칭이다. 이렇게 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 가구인데 호마이카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명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애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애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보통 명칭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정상품이 만약에 사과다 이러면 보통 명칭이죠. 그 다음에 상표는 본래부터 보통 명칭인 게 있고 처음에는 어느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여러 가지 상표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뭐 부주의라든가 등등 이래서 보통 명칭화 된 게 있어요. 그래서 inherent generic name 본래부터 보통 명칭 상표가 있고 또 하나는 genericness 보통 명칭화 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 있었던 판례들은 위장약의 정로환, 또 해열 진통제의 아스피린, 또 가구의 호마이카, 또 건과자의 콘칩 이런 것들은 원래 상표였어요. 상표였는데 아무튼 상표 사용을 잘못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이런 것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 식별력 있던 상표가 보통 명칭화 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첫째, 상표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인 경우, 상표 사용인 경우, 여기 기업에서 상표 관리한 분들 유의를 해야 됩니다. 상표를 이제 외국에 책자가 있는데 How to Avoid Your Trademark Problem 이라는 이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상표 사용자가 잘못된 상표 사용이 있는데, 이제 상표를 사용할 때 형용사적으로 써야지 명사적으로 쓰면은 보통 명칭화돼 갈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스카치 테이프 이러면은 상품은 테이프잖아요. 상표는 스카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테이프라는 말 안 쓰고 스카치 이런 식으로만 쓰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어떻게 에듀케이션이 되냐면은 그 상품 보면 스카치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느 날 상품, 어느 날은 사람들이 저거 뭐야, 스카치 이러지 스카치 테이프라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점점 그것이 굳어지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회사의 상표가 보통 명칭화 된 걸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스카치, 또 지프, 크라이슬러의 옛날에 지프 자동차 있잖아요. 미군 지프. 우리나라에서 뭐 다 그렇게 생긴 거는 지프 자동차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지프 자동차 선전이라든가 스카치 테이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 보통 명칭화 되었잖아요. 이걸 다시 보통 명칭이 아니고 내 상표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지프에 보면은 예를 들면 지프다. 그러면 여기다 TM, 트레이드마크를 딱 표시해 놓는다고요. 예? TM이라고. 이거 다 상표로 쓰는 거지 보통 명칭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 표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명칭을 피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업자라고도 하는데 의 무단 사용을 묵인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포드가 지프 쓰는 것도 묵인하고 기아가 지프 쓰는 것도 묵인하고, 예? 예를 들면 현대가 지프 쓰는 것도 묵인하고 뭐 도요타가 쓰는 것도 묵인해봐. 그러면 지프는 뭐예요? 보통 명칭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쓸 때 내버려 둬, 뭐 우리 회사 유명하니까 따라오느라고 저래나 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뭐야, 회사의 중요한 브랜드가 이제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쓰지 말라고 이제 경고장을 보내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수요자의 편의 사용 묵인. 수요자들이 자꾸 또 상표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상표 이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거래소에 바쁜데 이걸 짧게 축약해서 이렇게 발음하거나 약칭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자들이 이제 편의적으로 그 상품 이름 대신에 상표를 마치 상품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보통 명칭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언론에서, 매체에서 기사를 쓸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윈도우스, 윈도우, MS 윈도우를, 윈도우를 그냥 보통 명칭처럼 막 쓰는 거야.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말도록 협조 공문을 상표관리부서에서 보낸다고, 매체에. 아니면 홍보팀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타임즈나 뉴스위크나 뭐 이런 이코노미스트나 포춘이라는 잡지 보세요. 그러면 윈도우즈 하면 꼭 이렇게다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별 표시해가지고 요거 맨 끝에 보면 조그맣게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표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들도 보통 명칭화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관리소로 인해서 보통 명칭화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주냐면 페이머스 마크, 저명상표 있잖아요. 아주 수요자들이 잘 알리는 저명상표의 경우. 우리 회사 세계 글로벌 브랜드야, 유명해. 저명상표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당신의 회사의 상표가 저명상표다라고 됐을 때는
이제는 뒤를 돌아다 봐야 될 때다. 이런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칫하면 관리 잘못하면은 보통 명칭화 되는 수가 있어요. 보통 명칭화. 예.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폰이다. 예? 그러면 어떤 특징한 어떤 기능을 갖는 그러한 휴대폰을 갤럭시 폰이다. 갤럭시 폰이다. 그러면 나중에 갤럭시 폰이 그게 보통 명칭화 되는 거야. 갤럭시가. 저 갤럭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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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음에 유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통 명칭화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삼성의 브랜드다라는 걸 또 갤럭시가 하나의 상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갤럭시 폰 이런 식으로 상품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 갤럭시 이렇게 되면 오늘 갑자기 그렇게 여기처럼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또 지프라든가 예? 또 스카치 3M사의 스카치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상표권을 loss of trademark right 상표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by trading 진해 보통 명칭에서 여러분이 다시 또 노력을 하면 이 식별력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이 기사 뉴스 아티클에 쓰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제 신문, 잡지 이런 거 증거를 내면서 자, 여기도 다 보통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명칭화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내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는 그렇게 수에 보통 명칭으로 이렇게 기사화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것을 보통 명칭화 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그런 매체들이 무지무지 많고 그런 양들이 무지무지 많고 또 그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별거 아니라면은 뭐 기자가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가 매체가.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명칭화 되었냐 아니냐 판단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까지도 그 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으로서 실제 그렇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동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이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 관용표정하고 다른 점이에요. 인식 사용의 주체가 관용표정은 동업자. 네, 보통 명칭은 동업자 플러스 일반 소비자, 일반 수요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잘 생각하십시오. 보통 명칭화 인정받으려면 인식 플러스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식 플러스 사용의 주체는 동업자 플러스 일반 수요자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명칭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딱 그 상표를 보면 저 보통 명칭 그걸로 딱 직감을 해야 돼. 직감. 예? 순간적으로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표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칭으로 직감되지 않고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키워드는 직감이다 하는 겁니다. 암시나 강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도록 도안화된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특수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이 아니고 표시한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 도안의 정도에 따라서 뭐 그거 봐도 누가 보면 저거는 애플로 인식되면은 그거는 보통 명칭이죠. 근데 이게 또 뭐야? 도형이야? 뭐야?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보통 명칭만으로 된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거 이렇게 됐죠. 만으로. 그러니까 지정상품은 껌인데 상품은
상표가 껌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롯데 껌 이러면은 껌으로만 된 건 아니잖아요. 상표가 롯데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다른 문자나 또 도형이 결합돼 가지고 결합이 되는, 예를 들면은 옛날 롯데에서 해가 이렇게 롯데에 햇님이 빵긋하는 그런 도형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그 딱 도형을 놓고 여기다 껌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햇님 도형 때문에 그 식별력이 있는 표정이잖아요. 껌하고 관련해서는. 그럴 때는 그는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도형 플러스 껌이.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등록했다 그래서 문자인 껌에 대해서 내가 독점권 가지고 권리 행사,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형 부분에는 될지 몰라도, 도형 부분에 되지만은 문자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나 도형 이런 것 등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조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가지고 일반 소유들이 봤을 때는 그걸 보면 직관적으로, 즉 직감에서 보통명칭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보통명칭이에요. 예를 들면은 껌인데 아주 그 롯데라는 그 햇님 방구 듣는 도형이 그 글자 어느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쳐봐. 그런 도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글자만 크게 보여.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럴 때는 이제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껌으로 직관이 되기 때문에, 직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명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적이냐 부수적이냐 이런 여부는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수요적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는지 여부. 자, 그러면 껌인데 저 글자에 조그맣게 햇님도 있다고 쳐봐요. 그 소비자들이 그 글자는 무시하고 그 조그만 데 주목하겠습니까? 잘 눈에도 띄지 않는데 그 글자가 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수요자에게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시 유의사항으로서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상표만이 아니고 영어나 한자 등 외국어로 된 것도 뭐 당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으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또 어느 상표가 보통명칭이 된지는 우리나라의 당해상품 거래 실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식별력이 있는 걸로 인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걸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래사의 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상표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명칭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해서 등록이 허용된 사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통명칭 상표가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이 품종명칭과 보통명칭인데, 품종명칭은 좀 낯설은 개념이죠, 여러분한테. 이것은 뭐냐면 종자산업법이나 식물신품종보호법, 종자산업법 또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면은 어떤 새로운 품종을, 꽃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면 이 품종을 명칭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등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품종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써야 돼. 그렇게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자산업법이나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등록이 됐다는 것은 그 등록된 순간 그 명칭은 보통명칭이 본다는 거예요. 보통명칭으로. 그래서 판례입니다.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품종명칭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 보통명칭으로 됐다고 본다. 상표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 여기 이제 레드 샌드라라는 거예요. 레드 샌드라가 뭔지 모르죠, 일반인들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식별기능 상표지 이게 무슨 보통 명칭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종자업계에 가면은 어떤 특정한 종자를 레드산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 하면 그 순간 보통 명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에 의해서 종자산업법이나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등록되지 않은 종자 품종 명칭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외국에 등록된 종자나 품종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께서는 그것이 특정 종자의 품종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건 다 뭐 레드산드라고 하지 않아? 레드산드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그 레드산드라는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법인 종자산업법이나 식물신품보호법에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 명칭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등록되면 당연히 보통 명칭이고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종자업계나 이런 여러 가지 거래업계에서 그거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보통 명칭으로 본다 하는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심사기준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등록되면 보통 명칭 본다는 것은 판례입니다.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원됐다. 보통 명칭이다. 그러면 거절료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잘못해서 등록이 됐다. 그럼 무효사유죠. 그리고 무효사유인데 이거는 제척기간이 없어요. 상표법에 무효사유 제척기간이 있는 무효사유는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경과되면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명칭에도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됐다 그러면은 제척기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효심판 청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어떤 상표가 처음에 출원해가지고 등록할 때까지는 보통 명칭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등록이 됐어. 근데 그 위에 존속기간 중에 뭐 상표 사용자가 관리 서울이 등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보통 명칭화 될 수가 있습니다. 지프라든가 스카치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무효사유가 되는데 이걸 후발적 무효사유라고 그래요. 무효사유는 원시적 무효사유가 있고 후발적 무효사유가 있는데 등록될 때 등록 여부 결정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면 원시적 무효사유는 없는 거죠. 근데 잘못 등록이 됐는데 그 위에 상표 관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명칭화 되었다. 그러면 이건 후발적 무효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발적 무효사유를 이유로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그래서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무효심결이 확정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등록이 이제 무효가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느냐? 그 원시적 무효사유는 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은 후발적 무효사유는 처음에 등록된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후발적 무효사유의 경우에는 그 상표가 보통 명칭화 된 때부터 이제 상표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명칭화 된 게 도대체 언제인지를 어떻게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 보통 명칭화 된 건 사실, 내가 오늘날 보통 명칭화 됐다라고 보는 거는 맞아.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보통 명칭화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거 적어도 언제부터는 보통 명칭화 됐다고 봐야 된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때부터는 당연히 보통 명칭화 되었다고 보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특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때는 이제 이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록이 되었어. 예. 그런데 후발적 보통 명칭화 되었다 그래가지고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어. 청구를 하면은 한 2, 3일 있으면은 상표등록원부에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어. 예. 그러면은 보통 명칭화 언제든지도 특정할 수 없으면은 이렇게 상표 원부에 이런 무효심판 청구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등재한 날, 즉 공시한 날, 요 날 때부터는 상표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1차 시험 객관식에도 잘 나올 수 있지만은 이제 2차 시험 주관식에서도
사례형으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표가 이제 등록이 되었다. 보통 명칭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이 되었어. 또는 보통 명칭이 아니라고 이제 등록됐는데 나중에 보통 명칭이 되었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명칭, 잘못 등록된 거나 보통 명칭화 된 상표, 이런 것들은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냐도록 90조 1항 1호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등록됐다면 그것만 믿고 그냥 막 권리 행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다 이상한 특별적인 도형 하나 붙여가지고 어떤 문자를 딱 등록했는데 그 문자 사실 보통 명칭인데 상표 등록한 사람 입장에서 문제는 그 전체가 자기 권리라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그 문자에 대해서도 내가 그걸 왜 써 네가. 그래가지고 그냥 권리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배척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등록 상표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만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또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끔 문제가 되긴 돼요. 예를 들면 수지침 딱 등록해놓고 심사관도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말이야. 수지침 좋은 거 하려고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고문헌이라든가 막 보면 다 그런 거 수지침이라 그래. 근데 아무튼 등록이 됐으면 또 그 사람은 막 권리 행사에 특허청 국가에서 인정해줬다 그래가지고 막 그럼 이제 막 그 업계가 막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인정한 판례를 보면은 한방 수지 침술 강자권 수지침, 헤어질 때 아스피린, 뭐 자동차의 지프, 콜드크림의 바셀린, 또 반소매 셔츠, 부인한 사례가 있어요. 보통 명칭 아니다. 폴로 셔츠 많이 얘기하죠. 폴로 셔츠. 그러니까 폴로는 이제 보통 명칭 된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폴로. 왜냐하면 이 폴로 게임 있잖아요. 이것이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흔히 쓰는 스포츠도 아니고 아무튼 이 폴로는 보통 명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도 책에 보면 많은 그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출제를 할 때 보면 객관식 이런 거에 또 보면은 자 다음 중 보통 명칭이 아닌 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너 이 사례 알고 있어? 이런 식의 문제죠. 이 상대 부담 주는데 이걸 다 외우려 하실 건 없고 이렇게 자주 책을 보면서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이 상표와 상품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만 왜 이걸 보통 명칭 했는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나서 이렇게 한 두 번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봐도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인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혹 심사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 그것은 그 제 교재 책의 본문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그 요약해서 판례하고 사례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전체를 한 두 번 읽고 나중에는 본문 위주로 하면서 판례나 이런 사례는 그 위에 정리해 놓은 것들은 제목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때 가서 다시 그 본문을 읽으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고 이것이 1차 대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과거 쭉 한 10여 년간 기출문제가 어떤 게 아닌지 체크를 하면 아 이런 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렇지만 그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야. 거기서 안 나왔던 조항이라든가 조문이라든가 판례는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막 최근에 법 개정됐거나 또 법령 개정된 거라든가 또 심사기준 개정된 거라든가 최근에 나온 판례 이거는 거의 90% 이상은 1차에서 나오든 2차에서 나오든 질문을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2차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문과 판례 이걸 잘 숙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해서 이제 실제 사례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1차는 세세한 구석구석 조문까지 다 물어보는데 2차는 크게 중요한 그런 그 줄기를 가지고 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33조 그 대표적인 그런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파트가 제일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차 기출문제들도 이렇게 실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해야 됩니다. 1차는 되게 눈으로 공부를 하고 조문 철저하게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되고 판례는 자꾸 봐서 기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2차의 경우에는 법전 주니까 그런 이미 또 조문도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고 판례를 키워드를 잡아서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2차는 손으로 쓰면서 하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써보셔야 돼. 근데 다 쓰려면 힘드니까 최소한 그래도 한 10문제나 20문제는 시간을 내서 꼭 써보시고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것은 키워드만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2차 때는 이제 쟁점을 잘 추출을 해서 이 사안에서 뭐가 문제다는 게 딱 눈에 떠오르잖아 머릿속에. 딱 그걸 잡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항상 2차에서는 이것이 총칙에서 등록요건에서 또 출원에서 심사에서 또 권리 발생에서 또 권리 보호에서 권리 제한에서 그 다음에 또 심판에서 소송에서 재심에서 벌칙에서 보칙에서 뭐 이런 데서 관련되는 논점 조항들은 없었을까? 그거에 대한 판례는 뭐였을까 생각하면서 이 논점과 연결되나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을 구성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것이 가장 메인 포인트죠. 키 포인트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할 것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목차를 잡아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관용상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표법 제 이제 33조 1항 2호인데 2호에서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이렇게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용상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서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보통 명칭을 했어요. 동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 소비자 애들까지도 그렇게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 관용표장은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섬유제품이다 그러면 텍스, 뭐 론, 란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뭐냐? 그건 절충설이에요. 이거는 자타상표질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인의 독점시켜 사용하는 것이 공익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용표정의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텍스, 론, 란 이런 식이 있죠. 그 밖에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통신업에 사이버, 웹, 텔, 콤, 넷 이런 말들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인에 독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 무슨 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등록 그 앞에 말이 식별력이 있다면은 등록이 되는 것이죠. 등록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적용 요건은 해당 상품의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처럼 동업자들 사이에서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거나 그 상품에 대해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특허법원 판례인데 이거는 벙어리 찰떡 못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안동 지역에서는 80년간 떡을 생산 판매하는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종류의 떡을 벙어리 찰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관용표정이다 이렇게 상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는 없고 특정지에서 하게 되면 관용표장으로 등록 안 해준다는 거예요. 관용표장으로인데도 불구하고 등록해준다는 건 뭐예요? 벙어리 찰떡을 누가 출원해서 등록이 돼버리면 뭐야? 이 안동지방 사람들 그거 못 쓴다는 거야. 독점권이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만 해도 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학설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명문 규정은 없지만은 관용 표정도 관용 상표도 역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결과 그 표장이 식별력을 상실하였어야 돼. 예, 그 상실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관용표장, 관용상표 되게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이제 그 다음엔 주지저명으로 넘어가. 예? 주지라는 것은 이제 동종업계, 동종이라는 것은 동일이 아니에요. 동일 또는 유사지. 예, 우리 상표법에서 동종 그러면 동일 또는 유사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업계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해. 그쪽 분야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는 아주 현저하게 인식돼 있어. 이건 주지 상표예요. 근데 저조명 상표는 뭐냐? 그 범위를 벗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종 상품이 이종 영업에 이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저명하게 된다. 저희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됐다. 그러면 그거는 저명 상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지 상표와 저명 상표. 아무튼 처음에는 처음에 특정인 상표였던 것이 점점 뭐 광고 선전을 잘하고 매출도 잘 이루어지고 영업이 잘 돼가지고 주지 상표 또 나아가서는 저명 상표 단계까지 되었다가 나중에는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이함으로써 이것이 동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관용상표라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관용상표라는 것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는 상표구나. 이어야 되는구나. 특정인의 어떤 상표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주지 단계, 저명 단계 거쳐서 관용의 단계까지 이뤄야 되는 것이 관용상표구나.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그냥 그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되는 그런 표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관용상표다 하는 것이 판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에 보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것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례에서는 이 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라고 봐야 되느냐 관용 상표라고 봐야 되느냐 이것이 참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뭐야 주지 저명 상표라고 주장을 하겠죠. 유명하지. 또 상대방은 이거는 아닌데 이제 관용화되는데 그 단계 누구나 다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럴 때는 뭐야 상표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관용화되지 않은 걸로. 왜냐? 그 주지 저명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돈도 광고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매출도 실적도 좋았을 거고 많이 이랬겠죠. 근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거 관용 상표야 누구나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또 자기는 상표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용 표장되는 걸 상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필요한 조치도 취해왔는데 신문에 이거 계속 이거 우리 상표다라고 했던가 아니면 쓰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경고장 보내면서 쓰지 말라라고 필요한 법정 조치를 취해왔던가 이런 것이 증거로 인정이 되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관용 표정이 안 된 걸로 주전 상표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동종업자들이 막 사용한다고만 해서 무조건 더 관용 상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조치 취해왔다면 그럼에도 뭐 필요한 조치 취해왔다면 이건 아직은 관용 표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판단 기준은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수개국에 등록된 상표라도 그것을 구애받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관용 상표로 이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 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인 부분이나 식별력 있는 표장 흡수되 불가리치를 구성하는 예를 들면 여기 직물을 보세요. 직물인데 상표가 텍스야. 여기가 고텍스. 근데 이 텍스는
직물과 관련해서는 관용 표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라는 식별력 있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와 표정급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죠. 또는 부기적인 부분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것은 식별력이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고텍스라는 상표를 어떤 직물을 지정해서 출원하게 되면 그런 등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관용 표장은 등록 못 받는데 관용 표장과 유사한 상표, 이거는 관용 상표를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등록 거절 이유가 있어 거절된다면 모를까, 일단은 관용 2호를 가지고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관용 상표, 유사한 상표는. 그러니까 다른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이 되겠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표가 등록 상표 관용 표정화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상표가 관용 표정화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점용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를 해가지고 관용 표정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해서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즉 이것이 주지점용인지 아직까지 아니면 관용인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은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뭐 그냥 툭하면 관용 상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위반을 하게 되면 어느냐, 2호를 위반하면 거절 이유, 무효사유, 또 제척기간 없는 그러한 무효사유가 되겠고,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건 이것도 후발적 무효사유, 등록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등록 이후에 관용 표정화 됐다, 관용 상표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러면은 아까 좀 과정 상표가 된 때부터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멸하는 것이고,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상표 원부의 그 무효 청구 사실이 공시된 때부터 소멸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보통 명칭과 마찬가지로 그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관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텍스 딱 등록해놓고 누군가가 직물의 텍스 또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표를 출원하는데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상품을 A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상품을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원했다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요 A라는 상표가 요 A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용하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봤을 때 A 상표는 2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하고, 근데 B와 C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되는데 B와 C로 봤을 때는 이것은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라고 만약에 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네. 12호 34조 1항 12호를 가지고 이제 해서 품질 오인 염려 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용 표장과 보통 명칭의 차이는, 관용은 동업자들 사이에, 보통은 동업자 플러스 일반 수요자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용은 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용 표장, 관용 상표 이러면 표는 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마크라는 거는 뭐야? 기호, 문자, 표장의 정의에 설명되죠. 기호, 문자, 도형 등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형태들을 관용 상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명칭 상표는 뭐예요? 명칭 안에 명칭. 명칭은 문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이것은 명칭만을, 보통 명칭 상표는 문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만을 포함한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떠한 표장이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 보통 명칭이야, 관용 상표야, 이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이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도 보면 보통 명칭 또는 관용 상표로서 등록 거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1호나 2호가 실제 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큰 어떤 구별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하는 걸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중복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용 표정이라고 본 사례들을 이렇게 쭉 봅시다. 음식점에 가든, 무슨 가든 많죠. 사모 가든, 무슨 가든, 무슨 가든. 근데 누군가 가든 이래가지고 만약에 등록이 됐다라고 좀 등록도 안 되지만 음식점에. 그 만약에 무슨 마크랑, 어떤 무슨 놀부 할아버지 도용 플러스 가든. 그래가지고 음식점 이러면 등록이 돼요. 왜? 놀부 할아버지 도용 때문에. 그래 놓고는 뭐야? 가든에 대해서는 너 쓰지 마. 막 쓰지 마. 무슨 가든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처럼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권리불려고제도라는 거를 뒀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거 봅시다. 닭표간장, 예? 뭐 샘표간장, 닭표간장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예. 그럼 옛날 상표 원본을 보면은 뒤에 보면 단 표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다고. 표자에 대해서는 그 권리 불려고 제도에 디스클레이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도 미국 상표법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권리 불려고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아, 내 권리는 놀부 도용에까지만 미치는 거지 가드는 아니구나. 놀부 도용이 있기 때문에 나 등록시켜준 거구나 라고 이제 상표권자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든 쓰는 거에 대해서 막 경고장 보내고 막 그러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를 하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제 이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야? 그 상표법 전문가도 아니고 상표권자들이 그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놀부도 플러스 가든 이렇게 해서 출하면 당연히 사장님은 놀부도 내 권리고 가든도 내 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고요청을 막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가든은 이게 뭐 관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뭐 그래갖고 막 심판이 붙고 뭐 서로 소송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게 사후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권리불려고제도를 부활해야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법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게 다 판례들입니다. 과자를 깡, 또 무슨 뭐 코롱 있죠? 이거 코롱인데 이제 향수의 경우는 이제 코롱 주식회사 코롱은 기분 나쁘겠지만 향수에서 오드코롱이라든지 코롱 그런 것은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누구나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용이고 또 포도주야 지정상품 근데 이렇게 문자만 내는 게 아니고 뭐 포도 도용 들어갔어.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서 누구 병문안 갈 때 포도주스 산다. 그럼 거기 포도도용이 이렇게 있다 이게.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안 된다. 또 냉면에 함흥냉면 이런 것도 다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런 것도 다 관용이다. 또 장식용 시트, 건자재 이런 거 보면 시트 계통의 데코 시트 이런 말들 또 뭐 의약품의 민, 아로나민, 뭐 무슨 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 관용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쓴 것이고 실제 이 밖에 많은 사례들은 지금 책에 있습니다. 쭉 한번 보셔야 돼요. 부인 사례는 뭐냐? 탄산음료의 관용 표정 히트, 무슨 히트 이런 것은 관용 표정 아니거든요. 특별히 있는 거라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류의 워머. 이 이태리 말로는 이게 어떤 성을 구별하는 남성, 여성 이런 쓰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 워머라는 의류 회사가 이런 단어 우리나라 알려지기 전에 출원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그걸 인정해줬어요. 근데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서는 이런 게 이제 힘들겠지. 옛날에 등록된 상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래서 잠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